자, 이제 14페이지, 교과서 14페이지 통상 개화론의 대도인데, 자, 먼저 교과서 14페이지 문호를 개방하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거는 나라의 문을 열었다.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 말이고, 자,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통상 개화론의 대도, 강화도 조약의 체결, 그리고 교과서 15페이지에 서양 열강가의 수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을 자세히 잘 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몇 번을 했잖아요. 제목을 정리하고 제목을 잘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내용을 정리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문호를 개방하다. 나라의 문을 이제 활짝 열었는데 먼저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다. 통상 개화론. 통상이라는 거는 이전 시간에도 말했죠. 통상, 통하다, 상, 통하다, 통, 상거래할 때 상. 그러니까 통상, 상거래를 통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교역이나 무역을 말하는 거고, 교역이나 무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개화라는 거는 뭐냐? 개화. 이거는 열리다, 열개, 이 개방하다, 열다 그런 뜻이고, 화, 무엇 화되다, 무엇 화되다 그런 용어로 쓰는데, 한마디로 이 통상 개화 해석을 하면 뭐냐면, 통상 그 무역과 교역을 해가지고 서양의 문물, 무역과 교역을 하다가 어떠한 그 서양의 문물을 접하다 보면은 이제 지혜가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 지혜가 열려가지고 우리의 낡은 어떠한 풍습 이런 것들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개화라고 해요. 통상개화. 다시 한번 말하면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그 저들의 어떠한 그 문물, 문화 그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면은 개화, 우리의 지혜가 열려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낡은 거를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죠, 저하고.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자, 이 교과서를 왜 보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모든 문구가 교과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이 강의 올리고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 내용을 뭐 몇 페이지 참고해가지고 가로넣기 식으로 퀴즈를 냈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낸 이유가 이 시험 문제의 문구는 다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정리해 봅시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실패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이 뭐 서양의 어떠한 근대 문화와 문물을 수용해가지고 일본이 어느 정도 근대화된, 개혁이 된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우리 조선에 비해서 조금 더 서양의 어떠한 문화와 문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수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이제 수용된 서양의 어떠한 근대적인 문화와 문물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근대화 개혁이 이제 우리 조선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는데, 자, 이러한 근대화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일본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서양의 어떠한 문물을 수용하고,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근대화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메이지 유신인데, 자, 그것에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일본이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거든요. 조선은 왕, 일본은 신하. 뭐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자주 침략했죠. 뭐 노략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조선을 곤란하게 하기도 했잖아요. 곤란하게 하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는 우리가 왕, 일본은 신하, 대체적으로 이러한 관계였는데, 자, 이전에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 어떤 근대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조선과 대등한 어떤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이거를 거부했죠. 당연히 이거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이것에 화가 난 일본이 정한론, 조선을 침공하자, 정, 가다, 이 거우, 가다, 정, 우리 이전에 정동행성 배웠죠. 정동행성, 몽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넘어가고, 정한, 한은 이제 조선을 말하는 거고, 조선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한마디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 그게 바로 정한론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정한론은 어쨌든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왜냐? 일본의 내부 반대와 준비 부족 등으로. 자, 그러니까 이전에 임진왜란 같은 전쟁에서 우리가 물론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기억 등이 있어가지고 좀 신중히 하자. 준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신중히 하자. 자, 그래서 내부의 반대, 그리고 내부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조선을 공격을 못하는 거지, 준비만 된다면 조선은 언제든 무력으로 침공하자, 바로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아직까지 관심이 있었다. 자, 이제 그런 말이고, 자, 한편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 조선의 닭갓에서 일본은 우리 조선을 이제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럼 국내 상황을 한번 보죠.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등이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학파는 뭐냐면 북쪽의 학문을 수용하자라는, 그게 바로 북학파예요. 북학파. 우리 북쪽의 학문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의 북쪽은 바로 중국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중국 청나라, 우리가 오랑캐로 여겼죠. 오랑캐로 여겨가지고 저들을 업신여기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우리가 아주 혼쭐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로 여기는 저 청나라가 괜찮다, 저 청나라가 상당히 강하고 우리가 그 강한 맛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아주 혼쭐이 나면서 그 강하고 매운맛을 봤죠. 저들이 강하고 아주 단단하다. 그리고 저들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힘만 세고 강하고 단단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문화와 문물도 생각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오랑캐로 여기지 말고, 중국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지 말고 저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자. 이게 바로 북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등이 우리 조선의 문을 열고, 이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꽁꽁 닫았잖아요. 자,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의 어떠한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자. 이게 바로 통상개화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상개화론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즉, 나라의 문을 닫자고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고종은 이제 흥선대원군과는 다르게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고종이 12살 때 즉위했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제 정치를 운영하였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계속 고종 대신 정치를 운영했는데, 이제 고종이 22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0년째 되던 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운영한 지 10년째 되던 해, 이때 고종이 이제 22살. 이제 고종이 이제 이전부터 계속 불만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나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정치를 운영한다.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고종이 이제 10년째 되던 이제 궁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궁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궁궐 문을 잠궈버리고 흥선대원군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내 아들이 나를 궁궐로 못 들어오게 하다니 이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이제 물러나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섰고 고종은 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야 된다.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조선의 외교 정책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이전까지는 나라의 문을 닫았는데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이 즉위하였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문을 잠그는 것에서 문을 여는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뭐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래 보면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겠구나. 자, 그리고 그 첫 바다가 바로 일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고, 자, 그러면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 딱 배경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배경. 자, 강화도 조약의 배경.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다. 뭐 운요호 사건, 여기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죠.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해가지고 포격을 가했는데 저들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서양의 발달된 문화와 문물에 수용하고, 그래서 이 배에서 대포를 쏘더라도 사정거리가 매우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먼 곳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대포를 이제 이것에 응수해가지고 이것에 맞서가지고 대포를 쐈겠죠. 우리도. 근데 우리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작았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 발달된 어떤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했던 뭐 그러한 대포와는 좀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일본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길지만 우리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매우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배에 닿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저들이 우리한테 대포를 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 정부한테 항의를 했대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대요. 그리고 나라의 문을 닫자고 쇄국 정책을 주장했던 흥선대원군은 또 이때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문호를 개방했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운요 사건도 있지만 나라의 문을 닫자고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은 없었고, 흥선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고종이 정치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가능했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강화도 조약의 특징.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 그 다음에 좀 한계점은 뭐냐? 한계점. 일본의 해안 측량권과 치해복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 자, 그러면은 특징이 근대적 조약.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등치시켜서 외워야 돼요. 우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 하면은 무조건 강화도 조약이 나와야 돼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근대적 조약이냐?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긴데, 근데 근대적 조약의 뜻을 쓰라는 건 또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말해봤자 쓸데없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이전까지는 조선이 이 중국 중심의 질서로 운영되던 국가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조선의 모든 시스템, 뭐 정치, 뭐 경제, 그 다음에 뭐 문화, 이런 것 등이 하나하나가 다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중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때 이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그러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러한 법과 질서에 의거해서 맺은 조약이다라고 해서 근대적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서양의 나라들,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이러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맺은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왜 불평등한 조약인가? 해안 측량권 여기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7조. 자, 이게 왜 불평등한 조약이냐면, 자, 우리 이전에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 조선 곳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각 지형 지물을 그려오게 했어요. 각 지형 지물을 측정해가지고 그려오게 해가지고 조선 침략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하려고 이제 이런 짓을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그래서 해안 측량권, 이제 우리나라의 해안, 우리 조선의 바다 이런 해안을 측량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상륙하는 게 조금 더 편한가, 이런 것 등을 알아내려고 해안 측량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내겨놓고, 그러니까 불평등한 조약이죠. 우리의 안보, 보안 이런 게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의 안보, 보안 이런 것 등이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취해법권. 자, 취해법권은 여기 10조에 나와 있죠. 일본국 국민이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 모두 일본 애들이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살인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선 사람이 심판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이 심판을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 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살인을 해도 일본 사람한테 유리하게 형량을 낮게 한다던가 심지어는 석방을 시키기도 하였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일본과 추가적으로 맺은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맺은 추가적인 조약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경제적 침략을 강화해야 했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항장, 여기서 말하는 개항장이라는 거는 부산 이외에 두 곳, 원산, 그 다음에 인천, 이러한 항구를 말하는 거고, 이러한 개항장, 부산, 원산, 인천, 일본의 화폐를 자유롭게 유통을 시킬 수 있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고,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유출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관세 원칙. 관세라는 거는, 관세가 뭐냐, 관계를 맺어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삼성의 스마트폰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판다고 쳐봐요. 100만 원. 갤럭시 노트 10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파는데 일본에서는 200만 원에 팔아요. 왜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팔던 것이 일본에서는 여기다 세금을 100만 원 더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에 파는 갤럭시 노트 10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했는데 일본에서는 여기다가 세금을 100만 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팔던 것이 일본으로 가서 세금까지 100만 원 붙어가지고 팔면은 2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200만 원, 우리 갤럭시 노트 10 일본에서 200만 원에 판다고 하는데, 그 200만 원보다 싼 핸드폰이 많잖아요. 싼 스마트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갤럭시 노트 10 200만원보다 싼 일본 기업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겠죠. 더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관세를 관세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에 상품을 막 수출하는데 일본은 세금을 붙이지 않고 팔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경제적 침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본의 어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경제적 침략이 강화되었다, 뭐 그러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주로 알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개항을 강요하였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면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경제적 침략이 강화되었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만 알면 되고. 왜냐면 내용 그냥 딱 보면은 이 내용 보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불합리한 행동을 한 것 같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침략이 강화되었네? 대충 내용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방금 말했던 거 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 강화도 조약은 근대적 조약이고, 하지만 불평등한 면이 있었고. 자, 이거 잘 기억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15페이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서양 일관과의 수교. 이거 내용이 이거 좀 길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어쨌든 우리가 고종이 즉위하면서 즉위했다니. 자, 고종이 흥선대원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외교를 맺고, 외교 관계를 맺고, 뭐 수교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고종은 흥선대원군과는 다르게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종이 즉위했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그 첫 바다가 일본이고 강화도 조약이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맺었는데, 자,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된 배경 한번 봅시다. 개항 이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수신사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수신사. 우리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뭐 일본의 뭐 현재 뭐 근대화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고, 뭐 그런 것 등을 알기 위해서 갔던 게 수신사. 어쨌든 일본으로 파견됐던 뭐 일본의 문화와 문물을 뭔가 배우기 위해서 보내줬던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응집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접했는데, 그 책은 내용 자체가,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 청일본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한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거죠.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내용, 러시아는 악의 축, 러시아는 나쁜 놈이다, 이러한 나쁜 놈을 막기 위해서는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책을 김응집이 접했고, 그래서 김응집이 이제 조선 땅으로 올 때, 김응집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올 때 이 책을 갖고 와서 이 책이 조선 땅에서 유포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봐라, 뭐 권장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책이 급속도로 유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미국과 어쨌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미국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미국을 본 적도 없고. 자, 근데 이제 청나라가 내가 미국을 소개해줄게. 자, 그래서 청나라가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근데 청나라는 왜 미국을 조선한테 소개를 해줬냐? 바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특히 뭐 러시아는 그렇다고 치고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 땅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은 내 건데 왜 자꾸 일본이 조선 땅에서 세력을 확장하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미국을 조선한테 적극 소개하였고, 자, 그래서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약을 체결한 배경. 요약하면 이거죠. 수신사로 파견된 김응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접했고, 이 책을 조선 땅으로 갖고 오면서 이 책을 조선 땅으로 갖고 오면서 이 책이 널리 유포되면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러한 미국을 적극 소개해줬고, 왜냐?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러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내용 한번 보죠.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관세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이 조선 땅으로 올 때 미국의 제품이 조선 시장으로 진출할 때 관세를 맺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 아이폰이 조선 땅으로 오는데 세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조선과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뭐 상품 경쟁을 하겠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치해법권은 물론,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좀 안 좋아요. 치해법권은 물론 새로이 최애국 대우까지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최고의 혜택을 미국한테 주겠다. 최고의 혜택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일본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아까 우리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매일 일본한테 맛있는 라면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끓여주겠다. 설거지까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일본한테 맛있는 라면을 매일 하나씩 끓여주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치면은 최혜국 대우. 이제 이전에 이전에 라면을 하나 끓여주고 설거지를 해주겠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미국한테 이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주는 것과 더불어 떡볶이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기 전에 맺었던 그런 조약의 내용 중에서 좋은 거는 다 여기 포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기 전에 다른 나라와 맺었던 조약 중에서 좋은 거는 다 포함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플러스 알파까지 주는 거.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야.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 최애국 대우. 자, 그래서 이제 불평등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과도 수교를 하였다. 하지만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요약한다면 뭐 조선 책략의 유포, 그를 통해서 미국과 관계를 맺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세권의 설정까지는 좋았으나 나머지는 좀 최애국 대우가 이게 가장 불평등했다. 최애국 대우 이게 가장 불평등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 과제 제출해가지고 문제를 뭐 교과서 뭐 이렇게 가로넣기로 또 계속 해줄 건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가지고 보는 거 좋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기억의 정답은 러시아, 그 다음에 니은의 정답은 미국. 기억은 러시아, 니은은 미국.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